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법정에 울린 그 한마디에 눈물로 범벅이 된 가난한 미혼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석훈 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눈앞에 선 20살 초반의 여자. 그 얼굴은 젊은 시절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어린 딸, 그리고 그날 밤 걸려왔던 정체 모를 전화 한 통.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어째서 지금 이 순간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주는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찬바람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밤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제대로 잠을 잔 날이 있었던가요? 연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요람에서는 8달 된 지우가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기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 분유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마지막 한 장을 어제 썼습니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연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3개뿐이었습니다. 구청 복지과, 병원, 그리고 출신 보육원. 전 남자친구 번호는 이미 지웠습니다. 아니, 지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지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는 연주의 품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주는 아기를 흔들며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연주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솜패딩을 꺼냈습니다. 소매 부분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깨 쪽은 해져서 속솜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옷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연주는 패딩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2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아기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그 어떻게든이 무엇인지 연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월세. 모두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지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기의 뜨거운 체온이 등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연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때 하얀색이었을 운동화는 이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밑창도 거의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연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을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연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에 업힌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앞에 도착한 연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그 문턱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연주는 등에 엎인 지우를 다시 한번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천장에 CCTV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등에서 또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떨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아용품 코너는 2층이었습니다. 연주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형형색색의 유아용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유, 기저귀, 장난감. 다른 엄마들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으며 물건을 고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분유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쇼핑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연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준비해온 낡은 천가방을 열었습니다. 분유통을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분유통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저귀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저귀 2팩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해졌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연주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만 나가면 됩니다. 연주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를 지나쳤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자동문 센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연주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손님.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연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연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보안요원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연주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계산 안 하신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보안요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연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주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물건 훔쳤대. 아기까지 없고 왜 저래. 부끄럽지도 않나. 그 말들이 칼처럼 연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등에 엎인 지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으앙. 연주는 황급히 아기를 달랬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실로 끌려가는 동안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CCTV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연주가 분유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연주요. 나이는 23입니다. 주소는?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표정하게 서류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보안 요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기가 너무 아파요.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리며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 낡은 옷차림, 그리고 절박한 표정. 하지만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꼈습니다. 지우는 연주의 등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보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안 요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이제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등에 업힌 지우를 내려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 뿐이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연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자,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연주 씨 맞습니까?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지우를 꽉 안고 경찰관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트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연주를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연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온 연주는 며칠 동안 집에서 지우만 돌봤습니다. 박 경사가 준 5만 원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절약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찰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몰랐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검찰청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이연주, 죄명 절도,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숫자. 벌금 100만 원. 연주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100만 원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인데 100만 원이라니요. 어떻게 마련하라는 걸까요? 연주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박 경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연주는 지우를 업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박 경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사님, 이게 왔는데요. 연주는 약식 명령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박 경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이군요.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경사님, 저 어떡하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주 씨, 정식 재판을 신청해 보세요. 정식 재판이요. 네,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직접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연주 씨처럼 생계형 범죄고 초범이고 어린 아기까지 있으면 판사님이 참작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연주는 그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재판정이라는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박 경사는 연주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빠질 일은 없을 겁니다. 연주는 약식 명령 청구서를 다시 받습니다. 뒷장에 정식 재판 청구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서명해서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연주. 세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연주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연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를 넣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판사 앞에 서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였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도 함께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김태현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김태현입니다. 바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연주라고 하는데요. 국선 변호사로 배정받았다고 해서요. 아, 네, 이연주 씨. 절도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단순 절도예요. 별거 아닙니다. 재판날 법정에서 뵙죠. 네, 근데 제 사정 같은 거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정에서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도움을 받는 건가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법정이 어떤 곳인지, 판사님은 무서운 분인지,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덜 낡은 검은색 긴팔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지우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주머니는 연주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애 잘 볼 테니까 다녀와. 힘내.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연주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손을 비벼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법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고 위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연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돌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고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연주는 그 사이에서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내판을 보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1호 형사법정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판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연주 씨죠?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연주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기록 봤습니다. 생계형 절도 초범이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아기가 아파서. 나중에 판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형식적인 변론만 하면 되니까요. 김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히 잘못했다고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경위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연주 씨 들어오세요. 연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연주는 피고인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석 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석에서는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주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석훈 판사는 재판장석으로 걸어가며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25년 경력의 판사답게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석훈은 재판장석에 앉으며 오늘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연주 절도. 또 생계형 범죄구나. 서류를 넘기던 석훈은 문득 피고인석 쪽을 흘끗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손패딩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속솜이 보였습니다. 석훈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패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제였죠? 어디서 봤더라. 석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앉으세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훈은 사건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피해 품목 분유 2통, 기저귀 2팩. 피해 금액 15만 원. 생계형 절도가 분명했습니다. 석훈은 피고인석을 다시 봤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훈은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패딩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 어디서 봤어. 석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아니, 일주일쯤 전이었나요?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래, 출근길 골목에서. 석훈의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 유모차를 밀던 여자. 그 여자도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해진 회색 손패딩. 석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빵집 앞. 유리창 앞에 서서 빵을 바라보던 여자. 그 여자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인가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석훈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25년 판사 생활 동안 길러진 직감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연주 23세. 주소는 봉천동.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한 줄. 보육원 출신. 석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미혼모 8개월 된 아기 양육 중. 석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3살 미혼모.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훔쳤군요. 석훈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도와줄 사람도 없이 말이죠.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어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이나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아기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석훈은 변호사를 받습니다. 국선 변호사구나.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신경 쓸 시간이 없겠지. 석훈은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런 식의 변론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석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훈의 눈과 연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창백한 뺨,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표정. 석훈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표정은 석훈의 머릿속에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혜경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혜경이 슬플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도 눈빛은 간절한 그 모습. 똑같았습니다. 석훈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가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 분유도 떨어지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석훈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절박함, 저 떨리는 목소리. 석훈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길의 여자, 빵집 앞의 여자, 그리고 지금 법정에 선 이 여자.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석훈은 확신했습니다. 그 낡은 패딩, 그 지친 모습, 그 절박한 표정. 전부 일치했습니다. 석훈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보육원 출신 23세.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딸 소윤이. 그때 3살이었던 딸. 지금 살아있다면 23살입니다. 석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입니다. 단순한 우연이에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석훈은 연주를 다시 봤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석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판사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훈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석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여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석훈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석훈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벌어서 낼게요. 패정합니다. 법원 경위가 선언했습니다. 연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석훈은 그제야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판사님, 다음 사건 준비되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제대로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연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재판을 마치고 석훈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연주 23세 보육원 출신. 석훈은 그 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보육원 출신. 어느 보육원이죠? 석훈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주소지 아래 작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한빛보육원 퇴소. 석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빛보육원을 쳤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석훈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 20년 전 들어온 아이가 있냐고 물으면 될까요? 그게 내 딸이냐고 물으면 될까요? 석훈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석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작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진 사진첩이었습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소윤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딸. 석훈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소윤이. 너 어디 있니? 석훈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석훈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 기록을 봤습니다. 이연주. 23세. 나이가 맞습니다. 소윤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23살입니다. 보육원 출신. 20년 전쯤 보육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석훈은 기록을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발견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3월 한빛 보육원 근처 골목에서 발견됨. 당시 3살 추정. 석훈은 그 부분을 읽고 숨이 멎었습니다. 3월이요. 소윤이가 사라진 게 20년 전 3월 6일이었습니다. 석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까지 맞아떨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석훈은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원에 가서 기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요. 헛된 기대만 키우는 건 아닐까요? 석훈은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빛보육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네, 한빛보육원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훈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석훈은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원장 최민정입니다.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석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에 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혹시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닐까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성분 이름이 뭔가요? 이연주입니다. 23살이고요. 아, 연주 그 아이.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판사님, 이건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석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주가 정말 소윤이인지 아니면 그냥 닮은 다른 사람인지. 석훈은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혜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웬일이에요?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석훈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혜경이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석훈은 혜경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말하면 아내만 괜히 마음 아플 텐데.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혜경은 남편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뭔가 있어요? 말해봐요. 석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에서 한 여자를 봤어. 혜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3살이래. 보육원 출신이고. 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젊었을 때 당신과 너무 닮았어. 표정도 나이도. 혜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우리 소윤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 내일 보육원에 가보기로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석훈과 혜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다음 날 아침 석훈과 혜경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한빛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경은 계속 손을 비벼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보육원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한빛 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석훈은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육원 현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석훈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강석훈 판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원장 최민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경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원장은 서류철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밤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년 전 3월에 들어온 아이 기록이에요. 혜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석훈도 숨을 죽였습니다. 발견 날짜가 3월 7일 새벽 5시경입니다. 혜경이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3월 7일이요?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윤이가 사라진 게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보육원 근처 골목에서 저희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3살쯤으로 추정됐고요. 원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말도 거의 못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실종 신고 목록과 대조했는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서 연결을 못한 겁니다. 옷차림이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네, 분홍 원피스를 찾는데 아이는 회색 누더기 차림이었거든요. 혜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괴범이 일부러 옷을 갈아입힌 거구나. 추적을 피하려고. 석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버렸어. 복수가 목적이었으니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던 거야. 원장은 서류철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옷은 너무 낡았는데 신발만 새 것이었어요. 사진을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혜경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하얀 구두였습니다. 리본이 달린 하얀 구두.
백화점에서 사준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저게. 혜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훈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신발이에요. 우리가 소윤이한테 사준. 당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왜 옷은 헐어 있는데 신발만 멀쩡했는지. 유괴범이 미처 생각 못했던 거겠죠. 석훈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도주하느라. 혜경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소윤이. 정말 우리 소윤이구나. 석훈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원장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혜경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이름을 지어줬죠. 이연주. 연꽃처럼 맑고 진주처럼 소중한 아이라는 뜻으로요. 이연주. 석훈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소윤이가 2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구나. 원장은 앨범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여기서 자란 연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혜경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린 연주가 웃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 생일을 축하받는 모습.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자랐구나. 퇴소할 때 아이가 그 신발을 챙겨갔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이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네, 연주는 그 신발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신발만은 꼭 간직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원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 포기했던 딸,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주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만났을 때도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석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찾으셨잖아요. 원장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라고 하면 연주가 놀랄 겁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그때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석훈이 동의했습니다. 원장은 메모지에 연주의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혜경이 석훈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석훈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응,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메모지를 봤습니다. 연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석훈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를 향해 석훈과 혜경은 연주가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여보, 정말 올라가는 거예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까요? 석훈도 망설였습니다. 맞아요. 신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그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3층. 복도 끝에 305호 문패가 보였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초인종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습니다. 띵동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 숨죽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연주 씨.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뒤에서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연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판사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그 판사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 무슨 일로? 연주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보육원에서 받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혹시 이런 신발 가지고 계신가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연주는 사진을 보는 순간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연주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뭔가 찾는 소리. 연주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주의 손에는 작은 하얀 구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변색되었지만 리본은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샀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제 유일한 물건이에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단 하나. 혜경은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윤이. 우리 소윤이. 석훈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연주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 우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혜경이 떨리는 손을 뻗어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내가 우리 딸이야.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2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연주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들어 연주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판사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확인했어. 발견된 날짜, 하얀 구두 전부 맞아. 연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연주예요. 부모님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혜경이 일어나 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찾았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연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부모님이세요? 석훈이 일어나 연주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심지어 법정에 세웠어. 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연주가 고개를 저으며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님은 법대로 하신 거잖아요. 잘못한 건 저예요. 연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석훈이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판사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지켜줬어야 했는데. 울음은 20년의 절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경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연주가 흐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왜 저만 혼자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혜경이 연주를 꽉 안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경과 석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주를 봤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석훈도 지우를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뿐 아니라 손주까지.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혜경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석훈이 연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우리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20년 끊어졌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다시 연주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주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이불, 작은 냄비.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 챙겼어요. 연주가 작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23년 인생의 전부가 그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경은 구석에 놓인 빈 분유통을 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석훈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습니다. 석훈은 그 웃음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연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20년을 혼자 살았던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석훈이 말했습니다. 연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석훈이 먼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이제 내 집이야. 연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은 넓고 환했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야. 혜경이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방은 바로 옆이고 옆 방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연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당연하지. 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급하게 준비했어.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연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훈이 지우를 아기방 매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부드러운 매트를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석훈은 그 웃음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혜경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경이 연주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국도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연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혜경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주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하나라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했습니다. 원룸의 딱딱한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진짜 집이구나. 평생 꿈꿔왔던 그 집.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연주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혜경이 차려준 아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강을 되찾아 활기차게 놀았습니다. 석훈은 퇴근 후 손주와 놀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석훈과 혜경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연주는 바닥에 앉아 아기를 돌봤습니다. 연주야. 혜경이 불렀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복해? 네, 엄마. 너무 행복해요. 연주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석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우가 할아버지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석훈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까르르 아기가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석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석훈은 그 손을 잡고 뽀뽀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기.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연주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진 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연주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혜경과 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웃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는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의 소리였으니까요.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별이 빛났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온기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연주는 잠들기 전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나를 찾아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집에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따뜻한 집.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끊어졌던 20년의 시간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석훈과 혜경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응,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20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의 시작. 사랑으로 채울 날들의 시작. 그렇게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숨쉬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